오늘 빅스텝이 발표가 됐죠. 뭐 영상 올라가는 날은 다른 날이 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때문이죠. 그런데 물가가 당분간 잡히지 않을 상황이다. 그래서 보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요것 때문에 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끝나더라도 고유가는 3에서 4년 정도는 더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고유가 인플레이션 향방은 어디에 달렸어요? 유가에. 왜냐면은 쌀값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쌀 관련된 물품들이 올라가겠죠. 처음에 일단 그냥 쌀부터, 예를 들어서 뭐 쌀국수집이라든가 쌀떡볶이집이라든가 백반집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다른 데서 올라가진 않겠죠. 쌀값이 올랐는데 생뚱맞은 데서 올라갈 가능성은 적다. 그런데요,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요, 모든 영역에서 다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같은 경우도요, 그 다음에 토목 같은 경우도요, 아스팔트도 기름 찌꺼기죠. 그 다음에 건설 자재 나르는 거 다 뭘로 날라요? 차로 날르죠. 그 다음에 뭐 고기 이런 것도 이야기 많았던 미국산 소고기다, 배로 들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냉동은 뭘로 해요? 기름 들여서 하죠. 그래가지고 가져왔어요. 차로 날르죠. 횡성한우 팔 거면은 횡성 가서 직접 먹지 않을 거면은 거기서 운반을 하죠. 그리고 그 소를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필요한 품목들은 또 차로 운반을 해서 가져가죠. 그래서 유가 같은 게 물가의 핵심적인 요소를 한다. 그리고요, 인플레이션 향방은 유가에 달렸죠. 그리고 물가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된다. 즉 고유가가 계속 진행이 되면 고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면서 금리 인상을 계속 촉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이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랬을 때 금리가 올라가는 건 굉장히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금리 8% 시대 오나 하면서 취약계층이 휘청되고 있다. 근데요, 취약계층은요, 금리가 올라가서 휘청되는 게 아니죠. 취약계층한테 금리 인상이 더 힘들까요? 물가 인상이 더 힘들까요? 취약계층인데 취약계층이 된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근근히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은 물가가 더 문제가 되죠? 어차피 그 대출도 잘 안 나올 테고. 근데 코인 주식 같은 거 샀다가 취약계층이 돼버렸어요. 폭망해서. 내가 1억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대출 한 1억 껴가지고 코인 넣었는데 80% 손해봐서 4천만 원 남았어요. 자산 다 날리고 빚만 6천이다. 이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아니죠. 금리 올라가서 문제 생기고 저금리라고 날리신 게 문제지. 한탕을 노린 게 문제지. 이자 부담, 영끌족도 무주택자들도 힘들다. 은행들은 고금리 장사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 올라가면은 영끌족도 무주택자도 힘들고 은행만 고금리 장사해서 좋은 거고, 금리 인상은 무조건 나쁜 거야. 아까 말씀을 드렸죠? 풍토를 만든다고. 그래서 금리 인상이 굉장히 잘못된 풍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맨날 하는 이야기 뭐예요? 금리 낮춰라. 이자 장사다. 금리 인하 본격화 시켜라. 금리 속도 조절해라. 금리 낮춰라. 금리 인하 압박한다. 금감원장 누구예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검사하던 사람이 금감원장 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 미리 준비를 해서, 검사하는 사람이 금감원장 하지 말란 법 있냐? 말란 법 없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경력을 쌓아서 노력을 하고 뭐 그래서 됐으면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직업을 바꾸지 말라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2022년 5월까지 검사하던 사람이 금감원장을 하는 건 뭐가 문제가 있지가 않느냐. 정치적 논리로 지금 대출금리가 높니 어쩌니 하면서 금리 낮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뭔데? 금리에 대해서 잘 알아요? 지금 금리를 왜 올리고 있는 건데? 자, 금리를 왜 올리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왜 금리를 올리느냐? 첫 번째 뭐예요? 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가 떨어지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올라가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국내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한번 보실게요. 자, 물가가 예를 들어 6%죠. 예금리는 한 3% 정도 되죠. 그러면요, 예를 들어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이 있으면 여기다 넣어놓으면은 1년 뒤에 103만 원이 되고, 요걸 가지고 뭘 사면은 1년 후에 106만 원이 돼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면은 사겠죠, 뭔가를. 그러면 물가가 빨리 올라가게 되면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를 사가지고 사재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늘어나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물가 상승이 압박이 되죠.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계속 따라서 이제 수요가 생겨나는 거다. 인플레이션을 노린.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여기를 5%까지만 올려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5만 원이죠. 근데 이 106만 원은 평균적이라는 거고, 내가 그거보다 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황금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쟁여만 두는 걸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나도 괜찮겠는데? 그러면 뭐가 감소가 되죠? 수요가 감소가 된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일단은 환율에 따른 국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과 수요 감소 역할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자, 금리는요, 기준금리를 가지고 모든 데서 기준을 잡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와닿는 건 뭐예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그런데 기준금리는 막 올리는데 대출금리는 레덜. 이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야 소리밖에 안 나오죠. 정신 나간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요, 예대금리 차가 벌어졌어요? 물론 우리나라만 예대금리 차가 심각한 거 아닙니다. 유럽도 지금 예대금리 차가 많이 벌어져서 은행이 엄청나게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대금리 차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려면 뭐가 문제냐? 대출금리가 높은 게 문제냐? 아니요, 대출금리는 높지 않아요. 뭐가 낮은 게 문제예요? 예금금리가 낮은 거다. 그래서 기준금리 1.25%포인트 오를 때 예적금리 1%포인트도 안 오르니까 지금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지금 언론에서 선동질을 할 게 아니라 예금금리를 올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예대금리차가 너무 크니까 정부에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게 아니라 예금금리 인상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 예금금리 인상, 그 다음에 대출금리 인하. 어느 쪽이 언론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느냐? 자, 예금금리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주식 수익률이 10%다. 그리고 예금금리가 5%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 수익률은 5%로 떨어지고 예금금리가 6%까지 올랐다. 그러면 이 자산, 안전자산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예금금리 인상은 자산가치를 낮춘다. 안전자산의 기회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본이 이동할 수 있다. 대출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되죠?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데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예금금리 인상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대출금리 인하로 지금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거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출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예금금리가 문제다. 그리고 대출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간다. 너무 빨리 올라갈 것은 누구나 예상이 됐어요. 저희가 방송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는 절대 오래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전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던 와중에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더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회수할 것이다. 이거는요, 우리나라에서 금리 올리기 전부터 저희가 계속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다? 예금금리 인상이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꼭 나쁜 거냐? 아니에요. 금리 인상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적절한 금리가 좋다. 지금같이 저금리는 절대 경제에 좋은 상황이 아니다. 금리 인상의 장점 뭐예요? 자, 예금금리가 인상이 되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정적으로 자산이 증식이 되죠.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을 모았어요. 자, 근로소득은 쓰레기다. 은행에 돈 넣는 건 쓰레기다. 아니에요. 예전에요, 우리나라 뭐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했을 때 우리나라 그 수요가 견인하던 그 시절을 보면요, 금리가 7, 8%는 기본이었다. 그래서요, 내 집 마련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는 근로시간도 길었죠? 그러니까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갖고 나왔는데 쓸 데가 뭐 있어요? 생활비 쓰고 자녀 교육비 정도 쓰고 월급 탔다고 뭐 술 한잔 정도 하고, 그리고 남은 돈 다 은행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 은행에서 막 7%씩 8%씩 막 이자를 붙여줘요. 그러면은 돈이 굉장히 빨리 불죠? 돈이 굉장히 빨리 풀어서 그냥 돈 모아서 집 산 거예요. 대출 조금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근로소득이 강화된 효과가 나오죠. 지금 막 파이어 족이니 근로소득 해가지고 돈 벌어서 평생 내 집 마련 못한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돈이 우스워지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상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근로소득을 장려하고 불로소득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그렇다고 뭐 10%, 20%까지 올라가라 이게 아니고 적절한 금리는 필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까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금리를 너무 낮춰버렸다. 그게 세계적인 유동성 장세였죠. 그 문제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다. 근로소득이 강화되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근로하려고 하죠? 그러면 생산성이 늘어나죠? 그러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이요? 저금리가 상승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금리는 일시적으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아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고서 내 집이 자산으로서 차분히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요,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금리가 핵심이다. 지금처럼 거품투성이로 올라가지고 집값이 뭐 폭등하고 내가 집으로 돈을 벌겠네 이게 아니라 나는 내가 거주를 하고 그러면서 물가 오르는 만큼 집값도 천천히 잘 올라서 집을 팔더라도 손해보는 느낌은 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제대로 된 경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다 잘못된 것처럼 아닌 것처럼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니들한테도 결국엔 좋은 건데 이게,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뭐만 이야기해요? 죽네, 누구 죽네, 뭐 죽네, 대출금리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금금리에서 자금이 그쪽으로 이동되는 게 잘못된 것처럼 말하고 있죠. 이게 나라냐? 그러면 자본주의의 논리는 돈으로 돈을 버는 게 자본주의의 논리래요. 그래서 맨날 뭐 파이어족 이야기하고 있고 뭐 투자형 상품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자하고 저축과 같은 안정적 상품에는 더 적게 투자하는 거, 이게 돈 버는 방법이고 부자 되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저기 유튜버들 보면은 뭐 부자 되는 법, 부자 될 기회가 오고 있다. 일단 이야기는 하고 있죠. 한탕주의로 부자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졸부들은 돈 쓰는 법도 모른다. 다 날려먹고. 그러니까 뭐예요? 돈에 미쳐가지고 내가 부자가 쉽게 됐구나. 쉽게 생각하고 또 딴 데다 투자하고 또 딴 데다 투자하고 결국엔 그렇게 불려가지고 큰 먹이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 게임 같은 거 해보셨죠? 막 요만한 물고기 가지고 시작해서 나보다 작은 거 먹고 커지고 나보다 작은 거 먹고 커지고 나보다 작은 거 먹고 커지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따만한 물고기 만나가지고 한 번에 먹혀버리고. 이거 뭐 게임 광고 같은 거 많이 떴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커다란 물고기들한테 먹잇감이 돼주는 것일 뿐이고 그 풍토를 만들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시장 논리를 막은 이 자본주의가 돈으로 돈을 벌고 빚내서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고 이게 시장 논리인데 이 잡은 문정부가 낄낄 빠빠 모르고 시장 무시한 결과다. 자, 여기 말할 것도 없는 그 언론이죠. 요거 찾아보세요. 이 인간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 경제의 논리를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가 한 말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알아서 가격이 조절이 되고 이런 시장 논리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랬죠. 이 애덤 스미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대소득 계층을 사회의 기생충 같은 존재로 간주했다. 지대소득 계층이 뭐예요? 땅값. 우리나라 같으면은 건물주들. 이걸로 과도한 수익을. 그러니까 물론 뭐 어느 정도의 수익은 올릴 수 있겠죠. 내가 이자를 이만큼 내는데 이만큼의 수익률도 안 나와? 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왜냐면 거품이 많이 꼈고 임대료를 낼 여력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대소득 계층, 누적적 증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만으로 돈을 계속 불로소득을 버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기생충 같은 존재다. 시장 논리는 너네들이 모르는 거다. 그럼 자본주의의 논리는 뭐예요? 자본주의의 논리는 사유재산제의 바탕을 두고 이거 네이버 사전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윤 획득을 위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 즉 중요한 건 뭐예요? 생산과 소비.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돼야 되는데 가격 거품이 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양극화가 심화되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도구나 카우나 뭐 하려고 그래요? 돈 벌어서 소비해요? 안 하죠. 허리띠 졸라매고 내 집 마련해라. 지금도 당장 소비하지 말고 소비 줄일 거 생각하고 여기저기 나가는 돈 다 빼고 보험 해약하고 뭐 하고서 죽은 듯이 살면서 돈만 모아서 내 집 마련해라. 그리고 내 집 마련해가지고 죽은 듯이 살면서 그 돈 갚느라고 평생을 다 썩어라.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잖아요. 그게 돈 버는 길이다. 또 그게 대물림 되죠? 그런 식으로 돈 벌면 누구만 먹어요? 부자들만 돈 번다. 가계부채 당연히 폭증하게 되죠. 그래서 빚내서 사면 되니까 하면서 가계부채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비 당연히 줄죠. 부의 대물림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10배 부자는 30끼 먹어요? 나는 3끼 먹는데? 아니잖아요. 소비는 전반적으로 많은 중간계층, 적절한 계층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자본주의 다 지금 말아먹고 있다. 누가 이거 지금 양극화 심화되고 집만 사면 돈 오르고 내 월급보다 빨리 오르는데 노동의욕이 어딨어요? 누가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나와요?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파이어족 성공 사례 이야기하고 있는데 파이어족 성공 사례가 성공한 사람들 한 10,000명 중에 한두 명씩 성공하는 거 그런 것들만 나오고 있죠. 얼마나 성공했어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 결말은 뭘로 돌아와요? 가계부채 붕괴. 결론 뭐예요? 금리 인상은 나쁜 게 아니다. 물론 너무 과도한 금리 인상, 뭐 폴 볼것처럼 금리를 미친듯이 올린다. 그때 뭐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그랬다지만 그런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이 마냥 나쁜 게 아니다. 적절한 금리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적절한 금리냐? 물가가 6%인데 지금 기준금리가 2.25%예요. 적절해요? 더 올려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2008년부터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지고 생겨난 저금리가 여태까지 문제였다. 이 부분에서 지금은 적절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고 지금의 금리 인상은 좋은 현상이다. 다만 문제는 뭐예요? 이때 자산 거품과 한탕주의에 빠진 것들, 요것이 문제였을 뿐이고 여기서 이제 많이 붕괴가 일어나면서 모든 잘못된 거는 영향을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나쁜 음식은 아니지만 맨날 라면, 고기, 케이크, 막 떡볶이 이런 것만 열심히 먹어가지고 그러면요 정상적인 몸매로 돌리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데서 당연히 고통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인 몸매를 만드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나쁜 것이다. 너가 지금 당장 힘드니까 다이어트는 나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은 나쁜 게 아니고 앞으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은 경제가 큰 충격을 한번 겪고 자산 거품 쫙 빠지고 가계부채 붕괴 한번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정상적인 체계로 돌아가는 상황이 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